진술하지 않아도 됩니까? 피고인에게 불리한 경우 억지로 진술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럼 진술하지 않겠습니다. 네, 피를 어찌나만 흘리던지 이러다 죽는 게 아닌가 싶었다니까요. 재판장님, 저 여성분의 증인을 신청합니다. 증인, 증언해 주시겠습니까? 사전에 신청되지 않은 증인입니다.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피고인의 알리바이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인입니다. 전 잘 모른다니까요. 그럴 리가 없다고요. 뭘 그만해 이놈아. 너 살인범 되고 싶어? 증인 지금 의도적으로 유죄하셨단 말씀인가요? 증인 선언 안 해. 무슨 이득이야? 증인, 법정에서 손한 펴면 감치할 수 있습니다. 주의하세요. 인사. 안녕하세요. 법 위에 아무도 없고 법 아래 아무도 없다. 우리 잘하자. 네, 재판 시작하기에 앞서서 사건 개요와 그 재판 소개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피로 물든 카네이션이라는 제목이고요. 존속 살인 미수와 중지범을 형사 재판이라는 형식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어릴 적부터 유기, 학대를 당한 경험이 있고요. 성인이 되고 술에 취해 피해자를 찾아가 말다툼 중 흉기로 이회를 찔렀습니다. 현재 피해자는 중환자실에 입원한 상태이고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의 고의가 살인인지 상해인지를 확정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피고인의 범죄가 감경 면제 사유가 되는가입니다. 증거 목록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자, 저희 지금 재판은 합의부 재판이지만 판사는 한 명이라는 점, 그리고 1인 3역이 있다는 점 참고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금 저희 학생들이 사회에 던지는 작은 메시지, 그 작은 울림이 재판이라는 형식으로 어떻게 전개되는지, 그리고 예선과 본선을 거치면서 얼만큼 저희 학생들의 의식이 성장했는지를 중점적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재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이 시작합니다. 법정 내에 계신 분들은 모두 휴대전화를 꺼주시고 재판 중에는 모두 정숙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모두 앉아 주십시오. 지금부터 한국지방법원 합의부 제2 형사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진행한 사건은 2017자 5040 피고인 무리한 씨의 존속 살인미수에 관한 사건입니다. 지금부터 공판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피고인 출석했습니까? 네. 검사, 변호사 출석했습니까? 네. 피고인은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일부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진술을 거부하여도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이 점 숙지하셨습니까? 예. 피고인의 성명과 등록 기준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름 무례한 등록 기준지 너무나도 억울하군 풀어주면 어떠하리 1119번지에서 합니다. 주민등록번호는 990355 1987 요호사가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피고인은 재판 중에 주소가 변경되면 재판부에 알려주셔야 합니다. 이 사건의 재판을 계류 중인 형사사건이나 수사 중인 사건이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으로 검사 측은 본 사건의 공소장을 낭독하여 주십시오. 네, 재판장님. 피고인은 5월 8일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한 뒤 5월 9일 새벽 1시경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직접 119에 찾아가 거실에 있던 흉기로 피해자를 두 차례 찔러 죽이려 하였습니다. 이후 직접 119에 신고하였고 조사 과정에서 범죄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살인의 고의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피해자는 중환자실에 입원 중입니다. 이에 피고인 무례한을 형법 제250조 2항 및 제254조에 일과하여 존속살인 미수로 기소하는 바입니다. 피고인은 이 공소장을 공판 이전에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네. 그렇다면 피고인은 본 기소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진술하지 않아도 됩니까? 피고인에게 불리한 경우 억지로 진술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럼 진술하지 않겠습니다. 변호 측 의견 진술하세요. 네, 재판장님.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른 것은 우발적 사고일 뿐 살인 고의는 없습니다. 만약 피해자를 죽이려 했다면 굳이 지어라고 신고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살인이라는 결과를 스스로 중지하였고 범행 당시 술에 취했던 상태를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죄는 감면 사유에 해당합니다. 오히려 본 변호인은 기소당해야 할 사람은 피고인을 지속적으로 학대해온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을 요청하는 겁니까? 일부 공소 사실에 대해 부인하는 것입니다. 공소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범죄를 감면해야 함을 주장합니다. 본 재판의 쟁점은 피고인에게 살인미수와 과실치상을 달리 적용하는 것과 범행 당시 피고인의 상태와 피해자에 대한 구조행위가 감형사유에 해당한지에 관한 것입니다. 검사 측과 변호인 측은 증거를 제출할 자료나 신청할 증인이 있습니까? 조치혜 씨, 구혜연 씨, 위클리 씨, 시일 씨를 증인으로 범행에 사용된 흉기와 CCTV 영상을 증거로 신청합니다. 변호인 측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변호인 측은 무심한 씨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검사 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것으로 제1차 공판을 종료합니다. 제2차 공판은 11월 19일 오전 10시 본 법정에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차 공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피고인 주셨겠습니까? 네. 그럼 지금부터 증인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검사 측 증인들을 신문한 후 변호인 측 증인들을 신문하겠습니다. 검사 측과 변호인 측 증인들은 모두 증인석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증인들의 기억에 따라 진실만을 말해주세요. 만일 선서를 한 후 거짓말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받습니다. 이제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조치 씨가 낭독하여 주십시오. 제가요? 네, 알겠어요.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맹세합니다. 그럼 다른 증인들께서는 잠시 퇴장해 주시고 검사는 조치의 증인 신문을 시작해 주십시오. 검사 신문하세요. 네, 재판장님. 증인은 사건 현장을 처음으로 목격하였죠. 당시 현장에서 목격한 것을 말해주세요. 제가 현장에 도착해 보니 피해자는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었고 저분이 상처 부위를 꾹 누르고 있었어요. 당시 피해자의 상태는요? 어느 정도 지혈되어 있어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쇼크 상태였어요. 목숨은 건졌다. 그렇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다는 말인가요? 네, 피를 어찌나 많이 흘리던지 이러다 죽는 게 아닌가 싶었다니까요. 혹시 상처가 난 부위를 기억하십니까? 네, 여기 오른쪽 복부와 왼쪽 등이요. 당시 피고인의 상태는요? 저분도 온통 피투성이었어요. 피고인도 어딘가 다쳤다는 말인가요? 아니요, 저분은 특별히 다친 곳은 없었어요. 그렇군요. 혹시 그 사건 현장에서 달리 특별한 점은 없었나요? 외부 침입 흔적이나? 아니요, 그런 흔적은 없었어요. 앞서 피고인이 상처를 누르고 있었다고 말을 했는데요. 정확히 말해주시죠. 지혈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까? 어설프긴 했지만 그렇게 보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호인 반드시 나십시오. 네. 증인 피해자를 응급 조치하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피해자의 상태가 죽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위독했다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지혈이 되어 있어서 목숨은 건졌다라고 하셨죠? 네, 제가 그랬죠. 뭐가 잘못됐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증인의 말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지혈했다는 말씀이시죠? 직접 신고 전화도 하고. 네, 그렇다니까요. 그렇다면 피해자가 목숨을 구제할 수 있었던 것은 피고인 덕분이겠네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증인은 들어가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구혜연 증인 신문하겠습니다. 증인은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검사 신문하세요. 증인의 신분과 직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법의학자로 주로 부검을 통해 범죄 수사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상처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상처는 두 군데로 복부 쪽 8cm, 등 쪽에 15cm 가량 세로로 난 상처가 하나 있습니다. 상처의 원인은 무엇이죠? 날카롭고 뾰족한 무언가에 찔리는 것 같습니다. 이 칼은 현장에서 발견된 물건입니다. 상처의 원인과 일치합니까? 네, 맞습니다. 피해자의 집에서 발견된 과도입니다. 혈흔 감정 결과 피해자의 몸에 난 상처와 일치하였습니다. 흉기에서 검출된 지문은 누구의 것이죠? 피해자와 피고인의 지문이 검출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 흉기로 피해자를 찔렀다는 것인가요? 피해자와 피고인의 지문이 검출된 걸로 봐선 그럴 가능성이 높죠. 피해자의 복부에 난 상처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보통 8cm 정도 박히려면 의도적으로 힘을 줘서 밀어넣어야 합니다. 의도적으로요? 실수로 박힐 가능성은 없나요? 이 근육이라는 게 외부에서 무언가가 훅 하고 들어오면 놀라서 수축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8cm나 박혔다는 것은 이 수축된 근육을 밀고 들어왔다는 것이겠죠. 실수로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이 정도 상처면 죽을 수도 있나요? 출혈이 심하면 죽을 수도 있죠. 네, 알겠습니다. 피고인 등 쪽 상처에 대해서도 우발적 발생이라고 하였습니다. 가능합니까? 그렇게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마주선 상태에서 마구 휘둘러도 이런 각도는 나오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등 뒤에서 고의로 찔렀다고 봐도 무방하겠죠. 있습니다. 지금 검사는 증인에게 의견을 묻고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검사는 의견 묻는 질문을 자제하세요. 네, 다시 묻겠습니다. 증인, 피해자의 등에 난 상처는 적어도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등에 난 상처는 심한가요? 조금만 비껴 나갔더라면 바로 즉사했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변호인 측 반대 신문하십시오. 네.
증인, 우발적 사고로 볼 수 없는 이유가 상처의 모양과 깊이 때문이라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살인 고의는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알지 못합니다. 다만 피해자의 상처가 적어도 우발적으로 발생한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점입니다. 흉기에서 피고인의 지문이 발견되었다고 했는데요. 누군가가 피해자를 찌르고 피고인의 지문을 묻혀두었을 가능성도 지나친 있지 억측입니다. 그것은 제가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문만으로 고의를 판단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증인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시유 증인 신문하겠습니다. 증인은 증인석에 앉아주세요. 검사 신문하세요. 증인은 피해자의 집 앞 단지에서 편의점 일을 하고 있죠. 네, 학비를 벌어야 돼서 늦은 밤까지 일하느라 힘들긴 하지만 월급날 기다리면서 버티고 있어요. 편의점 알바가 시급은 낮아도 밤에는 한가해서 공부할 시간도 있고 꽤 할만 하거든요. 아,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얘기해 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긴장하면 말이 많아져서요. 사건 당일인 5월 9일 새벽 피고인을 목격하셨나요? 네, 기억나요. 그날이 어버이날이었잖아요. 매장에 늘어놓은 꽃들 정리하려고 하는데 잠깐만 치우지 말고 하나만 챙겨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때 술 냄새가 조금 많이 나서 피고인이 다녀간 시간 전후로 수상한 손님은 없었나 보죠? 네, 없었어요. CCTV 확인해 보셨잖아요. 재판장님, CCTV 영상을 봐주십시오. 피해자 아파트에 출입 가능한 입구는 단 하나뿐입니다.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나와 출입하고 119 대원이 도착하기까지 출입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범행 시각은 피고인이 들어간 직후인데 이는 살인을 목적으로 찾아가 곧바로 실행에 옮긴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변호인 반대 신문하십시오. 피고인 외에 다른 사람이 출입한 적은 없다고 했죠? 네, 아마도요. 피고인이 수상한 행동을 하던가요? 물건 안 사고 한참 서성이는 게 조금 수상하긴 했어요. 증인은 평소 손님들을 자주 관찰하나 보죠? 밤늦게 혼자 일하면 무서울 때가 많잖아요. 특히 술 취한 손님들이 오시면 이런저런 상상을 하다 가슴 졸인 적이 많은데 그 시간에 근데 찾아오시니까. 성인이 술을 마시고 편의점에서 물건을 살 수도 있지 않나요?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인데. 어버이날에 술을 마시고 꽃을 사갔다고 해서 수상하다고 보기에는 증인의 상상력이 조금 지나친 게 아닙니까? 네? 있습니다. 증인의 피고인의 행동이 수상하다는 점은 증인의 주관적인 생각일 뿐이란 것입니다. 살인을 결심한 사람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또한 CCTV 영상은 피고인이 편의점을 나와 구급대원이 도착하기까지의 시간만 부분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기 방 청소에 계신 검정색 옷 입은 여성분 법정에서 사진 촬영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기 갑자기 생각났는데요. 그날 저 여자분이 멀리서 따라왔는데 반대편 건물로 올라가는 걸 봤어요. 그 얘기를 왜 하시는 거죠? 예전에는 두 분이서 같이 오셨거든요. 사정은 잘 모르겠지만 한참 서성이다가 남자분이 나가니까 급하게 도망치는 것 같아서요. 재판장님, 저 여성분을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증인 증언해 주시겠습니까? 사전에 신청되지 않은 증인입니다.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피고인의 알리바이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변호인은 이 일을 기각합니다. 증인 신청 받아드리겠습니다. 변호인 더 신문할 내용이 남았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고백녀 증인 신문하겠습니다. 증인은 증인석으로 나와주세요. 네. 검사 증인 신문하세요. 네. 증인은 피고인과 무슨 사이인가요? 전 여자친구예요. 사건 당시에도 두 사람은 교제 중이었나요? 아니요. 혹시 피고인의 앞동에 살고 계신가요? 아니요. 그러면 왜 피고인 주위를 서성이다 도망치듯 사라졌습니까? 말 못해요. 피고인을 미행이라도 했다는 말입니까? 있습니다. 증인을 겁지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날 무언가 목격했군요. 아까부터 들고 계신 그 카메라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건 증거인데요. 몰래 찍으면 저도 벌 받는 거잖아요. 그럼 안 내도 되나요? 그래도 됩니다. 증인이 인정한 범죄에 대해서는 나중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지금 낼게요. 감사합니다. 재판장님, 이 사진을 증거로 제출합니다. 변호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증거 채택하겠습니다. 증거물을 봐주십시오.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에서 찌르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찌른 것은 아님은 분명합니다. 이상입니다. 변호인 반대 신문하십시오. 증인, 이 사진은 어떻게 찍은 거죠? 사진을 찍은 상황을 말해주세요. 저 반대편 건물에서 레아니네를 보고 있었는데 처음엔 좀 어두운 곳에 있어서 안 보이다가 밝은 곳으로 나오길래 얼른 찍었는데 저렇게 너무 깜짝 놀라서 넋이 나간 채로 있다가 구급차 오는 소리에 정신 차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피고인이 어두운 곳에 있었다고요? 어두운 곳의 상황은 못 보신 거네요? 네, 조명이 어두워서 잘 기억도 나지 않아요. 재판장님, 증거물을 다시 한번 봐주십시오. 사진에는 분명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르는 장면이 포착되었지만 먼 거리에서 찍은 찰나의 사진 한 장으로
피고인의 고의를 입증하기엔 충분치 않습니다. 또한 사진을 찍히기 전 상황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있습니다. 말이 안 됩니다. 이 정도 밝기면 실루엣 정도는 충분히 구분할 수 있는데 찰나의 순간밖에 기억나지 않는다뇨. 재판장님, 증인은 피고인의 옛 연인으로 객관적인 입장에서 증언하기 어렵습니다. 재신문하겠습니다.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증인, 증언하기 싫으면 증언 거부하셔도 됩니다. 네, 정말요? 증인은 원치 않는 경우 증언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검사 계속하시겠습니까? 하지 않겠습니다. 이만 증인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위클렛 증인 신문하겠습니다. 증인은 증인석에 앉아주세요. 검사 신문하세요. 네. 증인의 직업과 피고인과의 관계를 설명해 주세요. 저는 심리치료사고요. 무례한 씨의 치료를 담당한 주치의예요. 치료요? 피고인에게 심리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말인가요? 모든 사람이 심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죠. 피고인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었죠? 피고인은 착한 아이 콤플렉스로 진단할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말 그대로 어른이 되어서도 다른 사람에게 착한 사람으로 남기 위해 지나치게 노력하는 것인데요. 자기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고 인정받고 싶어서 연기하고 가끔씩 우울증을 경험하기도 해요. 그런 증상의 원인은 무엇이죠? 정신분석학에서는 어린 시절 주 양육자로부터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유기공포. 그러니까 fear of abandonment가 심한 환경에서 살아남으려는 일종의 방어기 되죠. 피고인에게 유기공포나 학대 경험이 있다는 말씀인가요? 네, 맞아요. 어릴 때 많이 혼나거나 버려질까 두려운 아이들이 부모님 앞에서 불안해하면서 착한 아이를 연기하는 것이죠. 이 그림을 봐주십시오. 그림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림을 보면은 아빠와 엄마는 매우 붙어 있는데 자신은 매우 떨어져 있네요. 소외감을 많이 느꼈을 것 같고요. 어머니의 모습이 자신 모습에 비해 매우 큰 걸 봐서 어머니가 자신에게 매우 압도적인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의 이 그림에서는 피고인이 얼마나 큰 심리적인 공포와 불안감을 안고 살아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의 학대로 인해 착한 아들로 연기하며 살아온 것입니다. 이게 살인 동기와 관련이 있고요. 이상입니다. 변호인 반대 신문하십시오. 네. 증인, 미술 심리 치료만으로 심리 상태를 정확히 진단할 수 있습니까?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죠. 그래서 상담과 병행하는 것이고요. 그림대로라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연기를 하고 있다는 것인가요? 상담 이야기는 외부 발설 금지이기 때문에 앞서 그림에 대한 제 견해만 말씀드렸습니다. 즉, 어머니가 위협적인 존재이고 착한 아이 콤플렉스가 있다는 것이 그 자체로 살인 동기와 관련이 있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저보다 판사님, 검사님이 더 잘 아시지 않을까. 피고인은 더 이상 치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완치되었다는 것인가요? 100% 완치는 없고 처음보다는 좋아졌습니다. 이상입니다. 증인은 돌아가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모심한 증인 신문하겠습니다. 증인 신문에 앞서 피고인과 친족 관계에 있는 증인은 증인 선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증인 선서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됩니까? 그러면 하지 않겠습니다. 즉 검사 신문하세요. 증인은 13년 전 이혼하고 지금 부인과 재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 부인과는 어쩌다가 헤어진 거죠? 있습니다. 재판과 관계없는 질문입니다. 검사 전부인과의 관계가 재판과 무슨 관계가 있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에 발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계속 신문하세요. 변호인의 이의를 기각합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피해자인 김계모 씨와는 언제 어떻게 처음 만났죠? 대략 14년 전쯤 제가 해외 출장을 다녀올 때 우연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전 부인과 살 때군요. 즉 증인의 불륜이 이혼의 원인이라는 것이네요. 불륜은 아니고요. 사랑했습니다. 불륜인지 사랑인지 묻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혼 후 양육권은 증인이 가져왔네요. 재혼 아들은 친어머니를 자주 만났습니까? 자주는 못 만났습니다. 피고인은 친어머니를 많이 그리웠겠군요. 새어머니는 잘 따르던가요? 애가 낯을 많이 가려서 그런지 나쁘진 않았어요. 증인,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나요? 무슨 관계요? 피해자가 피고인을 학대하고 있었다는 사실 말입니다. 학대요? 아마 아닐 겁니다.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면 어릴 때부터 친엄마가 보고 싶다는 소리를 하거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베란다에 속옷 차림으로 갇혀 몸에 멍이 나도록 맞았습니다. 이를 목격한 주민들도 상당한데 이를 몰랐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권사님. 둘이 얼마나 사이가 좋았는데요. 증인은 아들에게 정말 관심이 없군요. 피고인이 오죽했으면 집 앞에 원룸을 얻어서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했겠습니까? 그건 몰랐습니다. 피고인은 경제적 도움을 요청하러 찾아갔지만 이를 못마땅해 하는 계모와 말다툼 끝에 피해자를 죽이려 했습니다. 이게 살인 동기고요. 변호인 반대 신문하시겠습니까? 네. 증인, 피고인의 학대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요? 네, 죄송합니다. 주민들도 목격했는데요. 피고인만 모르고 있다는 것이 의문입니다. 네? 그게 잘못입니까? 아니요. 증인의 증언이 앞뒤가 안 맞아서요. 증인은 아들과 사소한 이야기도 주고받는 사이라는데 주위 사람들도 다 아는 사실을
증인이 모르고 있다는 것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건 저도 잘. 그럼 피고인이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실은요? 아, 그것도. 지금 증인은 지금 의도적으로 학대 사실을 감추고 있습니다. 학대 사실이 살인 동기로 이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학대 자체가 살인 동기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대로 얘기해주세요. 전 잘 모른다니까요. 그럴 리가 없다고요. 이제 그만하세요. 다 이거 계졌잖아요. 뭘 그만해 이놈아. 너 살인범 되고 싶어? 증인 지금 의도적으로 위장하겠다는 말씀인가요? 증인 선언 안해 무슨 위증이야? 증인 법정에서 손 한 펴면 감치할 수 있습니다. 주의하세요. 아니 재판장님 제가 들은 말씀입니까? 아니 어느 부모가 내 자식 살못 만드는데 증언한 말이냐고. 조용히 좀 하세요. 아니 얘는 살인한 놈이 아니라고요. 실수로 아니 다른 사람이 유형을 씌운 거라고요. 더 이상 증언 못하겠습니다. 재판장님, 학대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살인 동기라고 보기에는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충분하지 못합니다. 이상입니다. 검사, 학대 사실과 살인 능력 관련성을 입증할 다른 증거가 있습니까? 네, 피해자 김계모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피해자는 현재 입원 중이지 않나요? 의식의혹 등 안정을 취하면 증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변호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증인 신청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럼 2차 공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차 공판은 4월 16일 오전 10시 본법정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피고인과 대면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들었습니까? 네. 또한 증인은 증인 선서 거부할 수 있습니다. 증인 선서 후에는 위증할 경우 위증죄로 처벌받습니다. 증인 선서 하시겠습니까? 선서하겠습니다. 검사, 증인 신문하세요. 네. 증인, 당시 상황을 설명해 주세요. 어버이날에 문자 한 통도 없길래 내심 서운했는데 제일 처음 전화해서 한다는 소리가 돈 달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잔소리 좀 하려는데 끊어버리더니 새벽 1시쯤에 술에 취해서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불손하게 뭐 하는 짓이냐 훈계 좀 하려는데 책상에 놓인 과도를 힐끔힐끔 쳐다보더니 주먹을 불끈 쥐더라고요. 무서웠어요. 그래서 저리 가라고 밀치려는데 번쩍하더니 눈을 떠보니까 병원이더군요. 증인은 피고인의 생계가 어려웠는데도 모른 척을 했습니다. 즉 피고인을 유기하고 있었다는 거죠. 증인은 피고인을 학대한 사실이 있습니까? 학대요? 학대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그게 학대면 대한민국 부모는 전부 범죄자게요? 피고인은 심리치료까지 받고 있었습니다. 그건 잘 모르겠고 어쨌든 저를 죽이려고 했었다니까요. 이상입니다. 변호인 반대 신문하십시오. 증인, 피고인이 무척 예의 바른 아들이라고 하던데요. 네? 처음에는 저랑 말도 안 했어요. 제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매일 친엄마 얘기를 울고 저를 얼마나 무시했다고요. 속상하셨겠군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셨죠? 처음에는 어르고 달랬는데 자꾸 받아주면 버릇 나빠질까 봐 단호하게 대했죠. 조금은 나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속옷 차림으로 베란다에 가둬두고 몸에 멍이 나도록 내가 말을 안 듣는데 어떡해요? 증인, 아무리 보호자라 해도 증인이 한 행동은 학대입니다. 학대요? 그건 학대가 아니라 교육이라고요. 제가 그렇게 안 했으면 지금 저 애가 남들 부러워하는 대학교에 들어가서 반듯하게 잘 살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애가 말을 안 들으면 매를 들어서 벌을 줘서라도 증인, 고쳐야죠. 아직도 모르겠습니까? 그게 바로 학대고 가정폭력입니다. 저기 있는 저 피고인에게 필요했던 건 모진 훈육이 아니라 어머니의 관심, 따뜻한 사랑입니다. 변호사님, 진짜 저한테 왜 이러세요? 제가 피해자라고요. 재판장님, 본 재판의 진상은 피고인이 아동학대와 가정폭력의 피해자라는 것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겁을 먹고 오해에 발생한 사고입니다. 오히려 피해자 김계모를 존속학대로 고발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피해자 김계모의 존속학대에 관한 재판은 별도의 공소장 접수 후에 진행하겠습니다. 본 재판에서는 피고인의 범죄 사실에 대하여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의 공소 사실 및 정상에 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피고인 신문 신청합니다. 피고인은 증인석에 앉아주시고 검사는 신문을 시작하세요. 피고인, 어머니의 말이 모두 사실입니까? 어머니에게 많이 혼났죠? 어떻게 혼이 났죠? 아버지랑 같이 있을 때는 자상하셨는데 둘이 있을 때는 왜 엄마라고 안 부르냐? 그것밖에 못하냐며 때리셨어요. 화가 풀릴 때까지 쫓아내셨고요. 속옷 차림으로요. 그렇게 무서운 어머니를 왜 굳이 한밤중에 찾아간 거죠? 잘 지내보고 싶었습니다. 이제 성인이 되었으니까요.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했나요? 아니, 네, 맞는데 돈을 달라고 간 것은 아닙니다. 돈을 주지 않자 화가 났군요. 그래서 찔렀죠.
대답하지 않는다면 인정하는 것으로 보아도 되겠죠. 있습니다. 검사는 진술 거부권을 악용하여 유도신문을 하고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검사는 유도신문을 자제하세요. 네, 제가 그런 거 맞습니다. 피고인, 지금 범죄 사실을 자백하는 건가요? 아니요, 제가 그런 거 맞는데 인사만 하고 나르는데 또 베란다로 나가. 진짜 그 얘기는 하지 말아주세요, 제발. 피고인 괜찮습니다. 진정하시고 자리에 앉아주세요. 그래서 죽이고 싶었나요? 아니요, 그냥 이성을 잃어서 마침 칼이 보이니까 자꾸 이러면 같이 죽을 거라고만 위험만 했어요. 그런데 저한테 다가오시니까 무서워서. 이상입니다. 변호인 반대 신문하세요. 무례한 씨, 그동안 많이 힘들었죠? 네, 어쩌다가 이렇게 된 것인지. 용기를 낸 것은 무례한 씨인데 당시 마시지도 못한 술을 마시고 모진 어머니의 언행을 지켜보면서 어떤 기분이 들었습니까? 빨리 자리를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다가오는 것이 위협처럼 느껴졌나요? 그런 것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쓰러진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지혈했죠. 직접 신고 전화도 하고요. 흘러나오는 피를 보니 당해서 네, 제가 한 거 맞습니다. 어쩔 수 없이 손으로 막은 것인가요? 지혈을 한 것인가요? 잘 모르겠지만 피를 멈추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으로 증거조사를 마치겠습니다. 검사 최종 의견 진술하세요. 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가정폭력과 학대의 피해자이냐가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를 죽이려 하였는가입니다. 피고인의 살해 동기는 이미 여러 증언을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힌 사실도 상처의 깊이나 모양, 피해자의 상태를 고려할 때 단순 위협이나 상해의 의도로 보기엔 정도가 지나치며 피해자를 지혈한 것도 자발적 동기에 의한 적극적인 구조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공소 사실에 대해서도 공포와 경악으로 인한 심신미약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학대를 받은 점도 감안하여야 하지만 피고인의 범죄는 우리 사회 질서에서 용납하기 어려운 폐륜임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본 검사는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판결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변호인도 최종 의견 진술하세요. 자비로우신 재판장님, 피고인은 피해자를 죽일 의도가 없습니다. 피고인은 학대와 폭력을 일삼는 피해자로 인하여 정신치료까지 받아야 했던 가정폭력의 피해자입니다.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몇 번이나 범행을 생각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피해자와 관계 회복을 위해 용기를 내어 찾아갔습니다. 학대받은 사실만으로 피고인의 살인 동기를 주장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사건 당일 또다시 학대 경험을 떠올리는 상황에 처해 사리 분별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피고인의 적절한 조치로 피해자가 목숨을 구할 수 있었고 피고인은 스스로를 자책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학대 피해자인 점을 고려하여 자비로운 판결 부탁드립니다. 피고인, 이 법정에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남김없이 말하세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제가 어쩌다가 이런 짓을 저지르게 됐는지 저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 딱한 사정을 너그럽게 봐주시고 용서해 주시면 앞으로 더욱 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3차 공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법정은 판결을 위해 잠시 휴정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한국지방법원 2017 지하 5040 피고인 무례한의 존속 살인미수에 관한 사건의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피고인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판결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고인은 살인 동기와 관련하여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학대를 받아온 사실이 확인되었다. 형사재판에서 공소 사실의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죄 의심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 피고인이 받아온 학대 경험으로 하여금 심리적 불안과 피해자에 대한 공포심을 형성되기도 하였고 범행 동기로 이어진 개연성도 있지만 인과관계의 필연성에 대하여는 재판부 합의 결과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충분하지 않다고 보았다. 살인과 상해의 고의 확정에 대하여 그에 따라 피고인의 형을 달리 적용해야 한다. 현장을 목격한 조치회와 고백녀의 사진, 구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피해자를 단순히 위협하거나 상황에 그칠 의도로는 보기 어려우며 피해자의 압력에 전한 행동으로 보기에도 그 정도가 지나치다. 살인의 고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어 이를 감경사유로 볼 것인지가 문제된다. 심신미약에 의한 감형에 대하여 피해자와 대면을 앞두고 긴장한 나머지 이미 술에 취한 상태였으나 의사 능력을 상실할 정도는 아니었으며 심신미약의 원인을 스스로 이야기하였다는 점에서 이를 감경사유로 주장할 수 없다. 하지만 술에 취한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상황까지 예측할 수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심리 불안에 직접적 영향을 준 피해자의 언행으로 인하여 일시적인 흥분과 경악사적이 된 피고인의 행동 또한 심신미약에 의한 감형 사유로 보기도 어렵다.
살인죄의 중지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으로 피해자를 지혈하였고 이를 통해 피해자가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다. 이는 형법 제2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지범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필요적 감면 사유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불확실한 기억을 근거로 진술을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 또한 형사 절차상 보장되는 피고인의 정당한 방어권 행사로 보아야 한다. 성장 과정에서 받은 학대가 피고인을 공포, 경악으로 몰고 살인미수라는 극단적인 결과를 초래하였지만 피고인의 행동은 그 동기가 무엇이든 사회 윤리적 허용범을 넘어서는 반인륜적 폐륜이며 이를 허용하는 것은 사회 정의를 구현하는 법의 정신에 위배된다. 다만 사건 직후 적극적인 구조 행위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지 않도록 기여한 점과 현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양면에 고려할 수 있다. 최근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문제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높은 바 보호받아야 마땅한 자녀의 인권을 부모라는 이름으로 파괴한 피해자의 양육방식 또한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주문,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개월형을 선고한다. 본 법정의 판결을 불복하는 경우 피고인은 오늘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거나 판결문은 피고인은 신청한 경우 송달합니다. 피고인 이해하셨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한국지방법원 2017 제5040호 피고인 무리안의 존속 살인미수 사건에 대한 재판을 모두 마칩니다.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차렷 인사.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 질의응답 시간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팀인 만큼 또 이렇게 말씀 주시죠. 쟁점을 굉장히 여러 가지를 이렇게 문제 이슈로 삼아가지고 굉장히 여러 가지인데 그걸 짜임새 있게 잘 처리하신 것 같아요. 네. 그 판결 선고할 때 이제 그 감량사유, 네. 감량사유에서 다 기각시키고 그 중지미수만 이제 네. 받아들인 것 같고요. 네. 근데 여기 보면은 그 본인이 자초한 거기 때문에 스스로 네. 야기했다는 점에서 감경 사유를 주장할 수 없다 이랬는데 네. 그 술 마시는 부분이죠 이게. 네. 그 본인이 술 마시고 한 거는 전부 다 본인이 마신 거니까 강제로 마신 게 아니고. 네. 그러면 전부 다 감경 사유 인정이 안 될까요? 어때요? 그거를 이제 우리 일반적으로 주치 감경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술 마시고 한 행위에 대해서 좀 감경해 주는 게 좀 요즘은 많이 좀 박하게 적용하지만은 그 술 마신 부분에 대해서 좀 감경해 주는 예가 있어요. 네. 근데 술 마시는 건 강제로 마시는 게 아니고 다 자기가 알아서 마시는 건데 술 취해서 했으면은 좀 감경해 주는 예. 이거에 대해서 지금 요 판단을 보면은 본인이 자초한 거니까 네. 감경 사유 인정이 안 된다 이렇게 했는데 어때요? 모든 사례 다 그렇게 적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술을 마시면 다 안 된다, 감경 안 된다 이러는 것도 분명 억울한 삶이 발생할 수 있고 다 감경을 해주는 것도 너무 피해자가 아픈 상처를 가지고 있는데 한 번 더 죽이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제가 한 가지만 생각해 보자면 저희가 그 조두순 사건이나 많은 사건들을 봤을 때 심신미약이다, 뭐 조현병이다, 술을 마셨다 이런 경우로 너무 형을 적게 받거나 진짜 이러면 국민들이 너무 분노하고 저도 진짜 그런 판결을 보면서 분노해서 법관이란 꿈을 가지게 되었었거든요. 저는 그 어려운 상황 중에서도 저는 그래도 감경해주면 안 된다고 생각을 이런 합니다. 사례가 있어요. 이제 이 사람이 술만 마시면은 자기가 그런 행위를 저지르는 습벽이 있어. 내가 술만 취하면은 어디 가서 누구를 두드려 패는 습벽이 있는 사람이 그거를 자기가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술을 마셔. 그러고 가서 또 그런 습벽을 일으켜. 그러면은 그런 경우는 이제 술 마신 거에 대해서 감경을 안 해준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이 친구의 경우는 술만 마시고 매번 그랬다는 거에 대해서 지금 심리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술만 마시고 매번 엄마한테 가서 행패 부리고 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면은 네. 이건 감경 사유로 적용되면 안 돼. 네, 근데 맞아요. 이제 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심리가 안 돼 있고 네. 그 본인이 그날 우발적으로 정말 술 취해서 그 술 취한 상태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면은 아마 감경 사유로 적용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거든요. 저희 그다음에 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그 쟁점을 정말 짜임새 있게 잘 처리하신 것 같아서 네. 그리고
늦게까지 이제 앉아 있다 보니까는 사실 조금 피곤하기도 하고 한데 아주 스펙터클하게 막 싸우는 장면도 연출하고 아주 흥미롭게 잘 봤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마 재판장이 마지막에 이 주문을 낭독하기 전에 네. 하고 싶었던 것이 이 형사 모의 재판의 쟁점이 아닌가, 메시지가 아닌가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아동학대, 가정폭력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은 바 보호받아야 마땅한 자녀의 인권을 부모라는 이름으로 파괴한 피해자의 양육 방식에도 책임이 없지 않아 있다. 네. 이게 이제 결국 문제가 또 다른 문제를 불러온 것은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네. 근데 이제 조금 지적해야 할 부분은 굉장히 이제 사소한 것이지만은 이 법률학 혹은 법학에서는 그 사소한 것이 문제의 결과를 달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죠? 법정 용어로서 존속 살인 미수는 없습니다. 그죠? 존속 살해 이게 이제 정확한 용어이고 메시지 있는 그죠? 시사성 있는 주제를 갖고 많은 쟁점들을 잘 다루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네, 저도 재판장님의 말씀이 참 감명이 깊고 네, 어떤 의도나 이런 그런 취지가 많이 담긴 재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도 많이 감명을 받았고 어떻게 보면은 그 판결의 어떤 형량, 뭐 징역 몇 년이 나왔냐에 따라 재판이 뭐 잘 됐냐 못 됐냐로 많이들 평가를 하잖아요. 근데 그 안에 또 우리 그 모의 재판 준비하면서 거기에 대한 고민도 하고 이게 색안경을 끼고 볼 거냐 말 거냐 이런 고민들을 했다는 것 자체가 엄청 대단하고 참 놀라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증인들도 엄청 많이 나왔고 또 그거에 따라서 이 피고인이 감경받을 사유들 하나하나 어쨌든 판단하고 거기에 대한 나름의 합리적인 논리를 세우고 뭐 아마 저 그림도 아마 그리신 것 같은데 그런 것처럼 이런 엄청 디테일한 부분까지 굉장히 수고해서 준비해 준 것 같아서 굉장히 잘된 재판이 아니었나라는 하게 되고 앞서 지적해 주신 세부적인 어떤 디테일적인 부분은 이번 기회를 통해 또 배워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상으로 중학생 모의 재판 경연대회 마지막 원희중학교까지 해서 모든 발표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나올까요? 좋습니다. 자, 전체 차렷 인사로 들어가겠습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제13회 중학생 모의재판 경연대회 본선 최종 순위를 발표를 해볼까 하는데요. 제13회 전국의 그 수많은 팀들을 뚫고 대본 심사를 거쳐서 또 예선을 거쳐서 전국의 최강의 6팀이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조금 아쉬워도 우리 서로에게 격려하는 박수, 축하의 마음 아낌없이 지금 말고요. 발표되면 함께 보내주시면 마음이 급한 친구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최종 대상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 한번 가볼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 제13회 중학생 모의재판 경연대회 최종 대상 과연 세 팀 중에 어느 팀이 됐을지 발표합니다. 원희중학교 원희법률사무소팀 축하드립니다. 자, 대상팀을 지도하신 우리 지도교사 심재희 선생님 역시 이후 지도교사상을 받게 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친구들 자지도 않고 열심히 핸드폰도 안 하고 준비해줘서 너무 고맙고 사랑하고 사랑합니다. 지금 마음이 좀 어떤가요? 뭐 소감을 얘기하자면? 얼른 엄마한테도 자랑하고 싶고요. 선생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저희의 우승을 알려주고 싶어요. 원희중 파이팅!